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여기는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입니다. 오늘은 내일이 기대되는 위원회 출범식이고요. 오늘은 쓴소리 라이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행사가 쓴소리 라이브입니다. 일단 내일이 기대되는 위원회의 목표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는 일단 지금 상황이 별로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하면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입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지금 막혀있는 많은 문제를 뚫어야 되는데 막혀있는 많은 문제들은 많은 경우에 세대 간의 이해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관점과 경험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뚫고 한 걸음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현장으로 가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우리 후보와 기성세대의 목소리를 거기 더해서 소통을 촉발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과 미래가 요구하는 미래상이 무언지 끄집어내고 다음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윤석열 후보의 국정 비전을 그 미래상에 일치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 단지 청년만의 아젠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그동안 해묵은 개혁 과제를 조금씩 앞으로 전진시켜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 전체의 어떤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위해서 청년의 생각을 먼저 펼쳐놓고 세대 간의 소통을 촉발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그 첫 시도로 이 젊은 미래 세대의 쓴소리를 먼저 듣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지금 우리 대선 국면에서 가장 큰 그 투표 유보 세대입니다. 부동층이 가장 많은데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들이 다 표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표밭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미래 세대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절망하고 있는지를 잘 듣고 그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쓴소리를 듣는 과정을 그리고 그것을 듣고 어떻게 후보와 선거 캠프가 그것을 반영해서 목소리에 담아내는지를 그 진지한 노력을 시작하는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신 분들은 보이스 오브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자기 세대를 대표하는 목소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뭐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한 사람으로 대표가 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최대한 그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오늘 최대한 그래도 댓글을 또 같이 읽고 목소리를 좀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으로는 지금 23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우리 박혜림 학생입니다. 20대. 인사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30대 굉장히 유명한 논객입니다. 지금 메이저 신문에 칼럼니스트로 맹활약하고 있고 30대 매우 젊은 서양 철학자입니다. 서양 철학자로서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을 굉장히 날카롭게 평론하고 있는 노정태 철학자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그 2030의 그 취지에는 별로 딱 들어맞진 않지만 40대 언론계 우리 정론 직필을 하시는 분은 아니고 이거 정말 이 터는 것에 엄청 그 유명하신 분입니다. 털론 직필이라고 머니투데이에 이 입담으로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털론 직필의 털기의 그 제왕 마스터 머니투데이의 박정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이스 오브 제너레이션 자기 세대를 대표하는 그리고 나름 자기 세대를 분석하는 세대의 목소리 두 분하고 그 다음에 비록 40대이지만 이 털기의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의 목소리와 기성세대와의 갈등을 그 분석하시는 날카롭게 언론계의 시각으로 분석하시는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드릴 질문은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한데
지금 부동층이 가장 넓은 2030, 뭐 우리 후보뿐 아니라 저쪽 후보까지 마음에 안 드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딱 마음을 주지 않는가? 특히 우리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에게 젊은 2030이 왜 마음을 딱 주지 않는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가? 우리 20대 우리 박혜림 학생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뭐 이렇게 한 5분 내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자 오늘 20대를 대변해서 나온 박혜림이라고 합니다. 우선 윤석열 후보님에 대해서는 한 4가지 포인트 정도를 비판점을 생각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확실하게 본인만의 색깔이 좀 부족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 그리고 윤석열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대표 정책이 딱히 없다는 점, 이 정도를 꼽았는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도 다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에 딱히 관심이 없거나 뉴스를 잘 찾아보지 않는 20, 30대들에게는 훨씬 설명하기가 어려운 후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정말 보수정당의 후보인지에 대한 의심이 조금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수정 교수님이나 김한길 의원님, 금태섭 의원님 등의 영입을 보면 전체적인 기조가 좀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페미니즘이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좀 확실하게 밝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조건 보수라고 해서 뭐 반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확실히 밝힌 후에 그 기조를 확실히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보수 정당이 아니라 반문 정당의 후보로 뭔가 보이는 점이 꽤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고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연설 토론 능력이 좀 갖춰지지 않으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릴 점은 아닌 게 저도 많이 부족한 20대지만 바로 올해 11월에 프롬프터가 뜨지 않아서 2분간 침묵하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국민의힘 이제 정말 지지하는 입장으로서 정말 아쉽고 안타깝긴 했는데 그 2분 동안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신 점이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본인께서 다른 뭐 말이라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침묵하셔가지고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좀 연설이나 그것과 함께 토론 능력 같은 것도 좀 많이 개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여당 후보나 뭐 여당에서 네거티브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당도 많이 하겠지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께서 여태까지 색깔 똑같다고 빨간색을 열심히 찍고 그런데 뭐 망했다 솔직히 대구 경북이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셨고 되게 의원님이란다 후보님을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물론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네거티브의 반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소극적인 반응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제 정권 교체를 정말 열망하는 청년으로서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서 정책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오긴 했는데 제안 같은 거를 청년이 생각하는 정책을 생각하긴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서 좀 이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20대답게 솔직하죠. 예, 팩폭입니다. 팩폭. 감사하고요. 우리 그 다음에는 우리 30대 철학자께서 또 깊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보수색이 확실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보수 언론에서 글을 쓰고 있는 뭐 중립적인 입장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대, 30대가 왜 윤석열에게 열광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열광적인 팬층이 없다. 이건데 일단 윤석열 이 캐릭터는 뭐냐? 형님이고 보스입니다. 근데 그건 되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일단은 좋은 면이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윤석열은 형님인데 내 형님이냐? 대다수의 2030들한테 윤석열 형님은 내 형님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 이분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그러니까 사법 시험을 오래 본 그런 이 정신적 스트레스는 많이 겪어 오셨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어쨌건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검사라는 대한민국의 엘리트로서 요직을 밟아왔고 검사로서 이제 뭐 좌천도 당하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꽃길을 밟아오신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메머드급 선대위가 있어요. 근데 그 메머드급 선대위를 쫙,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도 뭐 대충은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다 비슷한 엘리트들이다. 다 한 자리씩 원래 하던 사람들이고 다 힘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 이러면 나 같은 애는 저런 거에 낄 자리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윤석열을 향한 어떤 열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일 겁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제 반론? 그러면 왜 이준석이나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한테 왜 열광을 했지? 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그분들의 캐릭터가 형님 보스가 아니라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꾀돌이 같은 그런 이 재미있는, 그리고 인터넷을 워낙 잘하니까요. 재미있는 꾀돌이의 느낌이 있고, 홍준표 전 후보님이라고 할까요? 홍준표 의원님이죠. 홍준표 의원님은 워낙에 개인 역량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빨 좋고 탁탁 순발력 있고 심지어 유머 감각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젊은이들한테 어필을 한 것이지 단순히 그냥 이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의 카리스마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 본인의 카리스마가 있는데 문제는 그 카리스마가 가진 거 없는 흑수저들이 감정이입하고 열광하기에는 솔직히 거리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이 질문이 이제 나올 텐데요. 지금 대체로 제가 남자니까 이제 좀 남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많은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젊은 남자들은 국가가 나를 도와주지는 못해도 발목은 잡지 마라. 이게 요즘 2030 남성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사례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죠. 청년주택을 지어주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전셋값이나 폭등시키지 마라. 뭐 청년 일자리 뭐 정책을 뭐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뭐 방역 패스 뭐 이런 것들 등등해서 젊은 사람들이 자영업 했다가 지금 고꾸라지고 이런 것들 곡소리 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이제 자신들도 피트니스에도 관심 많고 그 업계로 뛰어든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업계를 지금 전멸 고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도움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억강구약 뭐 이런 거는 진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억강구약 이러면 또 나를 약자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건 싫다면 자존심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내 편 들어주는 나만의 형님은 아니어도 되고 그런 거 기대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공정하게 투명하게 절차적인 합리성을 갖추기를 아마 바라지 않을까. 그 믿음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이게 저는 대선 후보 윤석열의 가장, 그러니까 2030 표심에 대한 대선 후보 윤석열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박인규라는 분 댓글이 지금 우리 노종태 철학가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인규 선생님 댓글이 나에 대해서 뭘 잘 모르는 친구가 나에 대해서 아는 척하면 짜증납니다. 2030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쇼하는 후보 더 짜증납니다. 네, 이 댓글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확 찔렸어요. 사실 정치하는 분들이 사실 저 포함해서 친한 척하는 쇼를 많이 하는데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가 정말 친하게 느끼고 어느 정도가 쇼라고 생각하는지를 참 알 수가 없어서 또 다가가는 입장에서는 참 진정성이 있는 때도 많은데 이게 참 잘 모르겠는 지점입니다. 어려운 지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노종태 작가도 이 점을 좀 지적을 해줬어요. 뭘 해도 좀 약간 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 후보께서. 자, 이제 젊은 세대의 말씀을 좀 들어보셨는데 우리 털런직필 박종진 기자님께서 좀 분석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정론직필을 추구하고요. 털론직필이라고 그렇습니다. 앞에 이 두 분 다 말씀 주셨지만 뭐 비슷하지만 또 좀 약간의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연장선인 것 같은데 다양한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근데 지금 이 자리가 자리이다 보니까 조금은
같은 거라도 뭐 요렇게 좋은 쪽으로 비칠 수 있고 나쁜 쪽으로 비칠 수 있고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현재 2030에게 인기가 없는 거는 맞고 그러면 그런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그 특성들이 또 때로는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는데 어쨌든 부정적으로 지금 비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전략적으로 뒤집어서 보면 이게 또 좋은 쪽으로 어필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적어도 지금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2030에 다가가고 있는 측면이다. 이런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 키워드가 그거죠. 꼰대라는 키워드죠. 꼰대. 근데 이 꼰대 자체가 과연 나쁘냐? 그러면 지금 2030에게 인기를 끌었던 이 앞에 홍준표 의원님이 됐든 그 사람들은 꼰대가 아니라서 인기가 끌었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꼰대에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다가갔다는 거고 그런 쪽으로 2030이 많이 느꼈다는 건데 흔히 우리가 할 때 꼰대 이미지라고 하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거는 말투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일반인들이 사실 직접 윤석열 후보하고 대화할 기회는 거의 잘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제가 취재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것들 특히 이제 후배들 2030 기자들이 현장에는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투나 뉘앙스가 우선 강하다는 거죠. 그게 뭔가 강압적으로 느껴진다. 더 얘기하면 이제 아직 검사 느낌, 검찰의 느낌 이런 것들이 강하다. 또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보스, 조폭, 실제 말로 검찰이라고 하는 게 국가공인 조폭이라고들 옛날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어떤 뭔가 좀 강한 이미지 그런 것들이 계속 강하게 있고 또 말씀을 하실 때 자기 이야기를 좀 많이 말씀을 하세요. 화법 자체가 그게 나쁘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2030에게는 그렇게 좋은 쪽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검찰에 있을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걸 악의가 있어 그게 아니라 모든 얘기를 하실 때 그런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걸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그게 젊은 세대에게는 긍정적으로 다가갈 것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분이 있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어떤 뭔가 실언이 나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적어도 지금까지는 물론 이제 조금 많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시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이미지가 많았냐면 자꾸 그걸 이제 설명을 자꾸 하시려고 하죠. 사실 원래 본인은 그게 실제로도 본인이 그게 아닌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받아들인 쪽에서는 자꾸 뭔가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고 쿨하게 바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나는 이게 의도가 이건데 너가 잘못 알아듣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2030이 느끼는 어떤 감성이라든가 받아들이는 것과는 많이 맞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2030은 저도 2030은 아니지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좀 더 솔직하고 그리고 좀 더 자기 메시지가 깔끔하게 분명하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면에 딴 게 있어 보이고 다른 속셈이 있어 보이고 다른 계산이 있어 보이고 뭔가가 있어 보이는 이런 거를 굉장히 혐오하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구태라고 부르고 옛날의 정치문법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그 자체가 굉장히 2030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같은 맥락에서 뭔가 이렇게 척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이것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도대체 왜 그러면 자꾸 이제 홍준표 의원님 얘기를 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쨌든 인기가 좀 높긴 하니까 벤치마킹 한다는 차원에서 홍준표 의원님은 척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좋아하는 2030 얘기 들어보니까 꼰대인데 나 그래 다 인정하고 그래 너네 얘기해라 얘기 들어줄게 라고 하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냥 차라리 더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꼰대라고 하는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또 기회 되면 이후에는 어떤 콘텐츠나 이런 측면으로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일 신랄해요 우리 털런직필 선생님이 감사하고요. 제가 이거를 오늘 이거 쓴소리 라이브 한다고 후보님께 직접 부탁을 드렸어요. 이걸 꼭 들어달라고. 근데 제가 지금 약간 후회가 되는 게 이거를 들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걸 듣고 계시면 되게 상처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되게 섬세하신 분인 것 같은데 얼굴도 좀 그렇잖아요. 좀 섬세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문상빈 선생님이라는 분 댓글이 되게 가슴이 아파요. 26년 검사했고 이제 6개월 정치했는데 이쁘게 좀 봐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 참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 우리 후보님 뒷담화를 깠잖아요. 그래도 예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다 짧게. 혜림이부터. 먹는 걸 맛있게 드셔서 되게 먹방 잘하실 것 같고 푸근한 아저씨 느낌입니다. 좀 야비한 누구하고는 다르게. 약간 푸근한 옆집 아저씨 느낌? 술 좋아하시는? 네. 술 좋아하시는 푸근한 느낌. 네. 그리고 우리 30대 보시기에. 아까 얘기했던 거와 동전의 양면인데 어쨌건 정말 인화력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들었던 비유 중에 이제 개인 역량은 솔직히 이재명 후보가 좋은 점이 있거든요. 뭐 말빨 좋고 뭐 대중적으로 칭찬 좀 이렇게- 해달랬더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윤석열에게 더 끌릴까라고 한다면 마치 초한지의 항우하고 유방 같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우가 굉장히 막 모든 걸 잘했잖아요. 싸움도 잘하고 병법도 탁월하고 한데 항우밖에 없어요. 근데 유방은 사람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고 저 사람 뭐지 싶은데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그 아름다운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인 건 뭐건 이 정치 지도자는 인간 자석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인간 자석으로서의 어떤 뭐가 있다. 저는 그건 정확히 뭔지는 설명 못 하겠는데 듣고 계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네. 같아요, 지금. 근데 고우영 초한지 보신 분들은 다 항우한테 끌리지 않아요? 고우영 초한지는 이제 고우영 만화는 원래 좀 약간 그렇죠. 그 조조가 되게 재밌고 이게 유쾌한 개그 캐릭터로 나오고 우리 박정진 기자님 한 가지만. 그래도 이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보여주실 게 더 많죠. 우리 현재는 없다고? 아니 얘기 나왔다시피 뭐 오랜 검사 생활을 하시고 이제 정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제1야당의 후보로 만들어 줬다는 것은 국민들이 뭐 평생 검사한 거 다 알잖아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로 더 보여줄 게 많은 거죠. 이게 좀 디스인지 칭찬인지. 자,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오겠습니다. 지금 왜 마음을 다 주지 못하는가를 지금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보너스로 그래도 이쁜 점이 있다면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마음을 진짜 주려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뭐를 지금 보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노 철학자님부터. 노 철학자님 그러니까 나이 드신 철학자님 같네요. 지금 2030 세대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도 잠깐 댓글 읽어주신 것도 얘기 나왔지만 친구 같은 대통령 같은 거를 자꾸 이렇게 뭐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노땡큐입니다. 노땡큐고 그게 아니라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동차의 비유를 해보자면 이제 윤석열이라는 어떤 그 탈 것이 있을 때 청년들의 눈에는 그냥 586 저기 길을 막고 막 덜덜거리고 있는 586 똥차를 밀어내줄 불도저를 원할 뿐이고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타고 싶어하는 차가 될 수 있을까 같은 그런 종류의 방향을 기획을 굳이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타고 싶지 않아요. 586을 밀어내주는 그 불도저 한 대를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재미삼아 비교를 해보자면은 뭐 이준석 대표는 뭐 비유하자면 약간 잘 가는지 뭐 아니면 뭐 비 오는 날 비도 안 오는데 와이퍼가 막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단차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지만 새로 만들어진 전기차 같은 느낌일 것이고 뭐 홍준표를 왜 좋아하냐 젊은이들이라고 한다면 각그랜저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되게 옛날 차인데 젊은 눈엔 신선해 보여요. 왜냐하면 각그랜저가 뭔지 모르는 세대들 눈에는 되게 이렇게 요즘 없는 디자인이니까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어쨌건 결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2030이 윤석열에게 기대하는 바는 586과의 투쟁, 그래서 586을 밀어내주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사람이지 많은 배려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잘한다, 알아서 잘할 테니까 길 좀 닦아주세요. 이걸 원하는 것 같고 그 기대가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막 열성 팬까지는 아니어도 탄탄한 지지층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얘기인데 또 새로운 얘기예요. 여기 지금 젊은 분들 우리 저 권 선생님하고 변 선생님 같이 친구 같은 대통령이 좋으세요?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좋으세요? 어느 쪽? 친구 같은 대통령. 대통령다운 대통령. 압도적인데요.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압도적이네요. 이건 굉장히 척하지 말라. 할 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더 무거운 거죠. 예. 우리 박혜림 학생. 네, 저도 비슷한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23살이면 윤석열 후보님이랑 거의 40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친구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고요. 진짜 그냥 차라리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할 수 있는 어른, 그러니까 뭔가 롤모델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뭐냐면 뭐 그 정도 나이 차이는 당연히 롤모델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존경할 수 있고, 그리고 물론 저희 말을 많이 들어주시면 좋은데 약간 좀 쓸데없는 MZ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니 진짜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MZ, K 뭐 이런 거예요. 20세대, 2030이 정말 싫어하는 게 MZ 세대는 막 이렇다더라 이런 걸로 막 묶으시는데 너무 막 싫어요. 왜냐면 막 일반화 하시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MZ 세대 이런 거 묶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K 뭐 이런 것도 방탄소년단 나오면서 되게 뭐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게 전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 의견도 비슷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존경할 수 있고 뭔가 리더십 있고 이렇게 딱 끌어가시는 그런 대통령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 기자님 어떠세요? 어떤 걸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말씀하신 분들이랑 다 통하는 얘기인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벤트 이런 것들을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별로 2030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그게 오히려 더 휘둘리지 않습니다. 제가 본 2030들은 오히려 어떤 세대보다도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가장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예컨대 고령층에서 이 야권을 지지하시는 고령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적 성향 혹은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강력한 열망, 이런 것들하고는 완전히 결이 달라요. 2030은 실질적으로 내 삶에 어떤 화두 아젠다를 던져줄 것이냐,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그런 당위는 그렇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을 때, 제가 들었을 때는 아직은 그게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우리 윤 후보가 물론 뭐 이제 선대위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출마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2030한테 윤석열이 만드는 대한민국이 나에게 어떤 공약, 정책이 이게 안 떠오른다고 하는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이벤트나 어떤 뭐 이런 행사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2030에게 확 들어갈 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후보가 직접 들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전략적으로 2030을 타겟팅하는 어떤 그런 콘텐츠들, 핵심 공약들은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완벽하게 숙지하고, 다른 어떤 뭐 다른 총괄 어떤 본부장님이나 뭐 총괄 선대위원장님이 아니라 후보가 직접 그걸 들고 나가고 다가가고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박 기자님, 그거는 2030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에게 가장 핵심적인 약속은 후보가 직접 들고 가야 된다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물론이죠. 근데 그 세대 특성이 더 그게 지금 2030은 강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2030을 어떤 이벤트로 접근하거나 어떤 이미지로 좀 뭔가 젊은 이미지로 만들고, 아까 옆에 말씀하셨던 그런 친구 이런 것 뭐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본질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2030을 네, 대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사실 오늘 세 분이 이렇게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주셔서 좀 되게 놀랐어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그동안 굉장히 헛짓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노 작가님 간단하게 그거 좀 부연 설명해 주세요. 아까 그 불도저처럼 9세대 지금 현재 최근에 몇 년 동안 우리에게 구악을 상징하는 것이 좀 기만적이고 좀 뭐랄까요, 위선적인 586으로 지금 상징되고 있는 그 9세대인데, 불도저처럼 이 9세대를 밀어버린다는 것은 사실 좀 민주적인 대통령하고 좀 거리가 먼 개념이란 말이에요. 특히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는 굉장히 그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내려놓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이 두 가지를 그 병립시킬 수 있는 얘기인가요? 대통령의 권한이 많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법에서 수많은 것들을 다 대통령령으로 남겨놓고서 그걸 이제 청와대가 쥐락펴락하면서,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그거죠. 수많은 대통령령.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인사권에서 청와대가 이제 월권하면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투명화하고 합리화한다는 거는 그건 옳은 방향입니다.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가령 지금 많은 분들이 다들 함께 고민하고 있지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지지율이 이렇게 높을 때 했었어야 되는 것이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지지율 관리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586 세대를 뭐 밀어버린다 뭐 이런 제가 좀 말을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과격하게 했습니다만 또 이제 개혁 중에 이제 더 필요한 거라면 뭐 노동개혁 그러니까 노동개혁과 함께 가야 될 교육개혁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고민을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따는 그런 주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세대가 굉장히 머릿수도 많고 이제 사회가 지금 인터넷 스마트폰 이전에 PC가 처음 도입되면서 정보화가 시작될 때 그때 중요한 사업들을 시작하고 스팟들을 차지했기 때문에 심지어 정보화 시대에도 영향력이 큰 세대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하고 이제 상대를 할 때 독재 국가보다 오히려 민주 국가가 개혁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독재 국가는 기껏해야 독재자의 아들, 딸, 그나마 가장 뭐 이렇게 왕조 시대 때 넘어가면은 왕의 아들이니까 권력이 있다. 뭐 이 정도 정당성밖에 없지만 민주국가의 대통령, 민주국가의 총리, 민주국가의 수상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고 국민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여기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다음 대통령이 되시면 국회가 지금 180대 100의 구조에서 불도저처럼 각종 개혁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그건 사실은 굉장히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앞에 둔 상황에서 불도저라는 말을 우리가 과연 쓸 수 있을까 이런 얘기인데 이건 굉장히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박 기자님 말씀에서 굉장히 그 사실은 오늘의 주제에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짧게 한 바퀴만 더 돌게요. 국가가 2030에게 어떤 킬러 컨텐츠를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석열 후보가 뭘 들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박 기자부터 쫙 돌았으면 좋겠어요. 2030에게 지금 그동안 2030에게 탐문을 하고 가셨을 때 우리 털런직필께서 후보가 적어도 뭐는 킬러 컨텐츠로 들고 왔으면 좋겠다. 국가가 2030에게 뭐를 약속했으면 좋겠다. 사실 뭐 정말 이건 답정너인데 결국은 핵심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가 가장 출발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뭐 다음 단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싶은 사람은 애를 낳고 모든 것들이 문제가 출발은 일자리인데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뭐 막연히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해온 거는 뭐 규제를 풀고 기업을 키우고 기업이 투자하게 해서 민간에서 양질 일자리 나오기 때문에 그런 뭐 기본적인 어떤 그런 틀은 있지만 거기서 조금 더 당연히 정교하게 지금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 어떤 여러 가지 국면들 그리고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조금 더 청년들이 더 다가갈 수 있게 그런 일자리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게 확실한 모토를 심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전망, 일자리를 통한 미래 전망. 우리 일자리. 박혜림 학생은요? 네, 저는 사실 2030이나 4050이나 별다를 게 없는 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2030이 이제 차별화되는 이유는 이제 취업, 결혼, 출산 이렇게 세 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맘 놓고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아까 말씀하신 거랑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미래 보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애를 여기서 기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인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도 뭔가 말씀드리는 게 좋지만 그것보다 더 분석하시면 뭐 많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저보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경제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노 작가님은요? 반복되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잠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의 지난 기억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저는 이제 경기도 부천 출신인데 월세 생활을 꽤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은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전세자금 대출이란 제도가 없었거나 제가 받을 조건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이고 뭐 이렇게 혼자 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영원히 월세만 내고 살아야 되나 싶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2008년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뭔가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전세로 들어가서 작은 액수나마 이렇게 저축을 해가지고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전세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믿어준다는 게 뭘까? 뭐 이제 정치를 하는 분들은 뭐 자리를 내주고 뭐 이렇게 캠프에도 써주고 뭐 이렇게 이런 거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려주는 게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막 무조건 대출을 다 열어주고 다 풀어버립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현명한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건 집을 구하려고 하건 뭘 하려고 하건 지금 자기네가 정책 잘못해가지고 부동산 값이 막 폭등하니까 이것저것 돈줄부터 틀어막고 있는데 지금 청년 그러니까 사업하는 작건 크건 사업하는 청년들 다 곡소리 나고 있고 미리 집 안 사놓은 사람들 다 벼락거지 됐다고 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을 믿어주는 사회가 뭘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금융개혁이라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금융 쪽에서도 개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에 돈이 안 돌고 있고 이 문제도 이제 지금 방금 고용 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그 얘기까지 하는 걸로 이제 균형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금융개혁이라고 하면 금융의 신용의 심사 기능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지금 현재 상황보다 훨씬 잘하는 금융시장이 훨씬 더 선진적으로 잘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관치의 그 전통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사실 금융의 본래적인 기능이 굉장히 약한 나라예요. 경제 수준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을 좀 발전시켜서 선진적인 심사 기능이 잘 되는 금융시장을 얘기하는 게 금융개혁인데 우리 지금 노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거하고 약간 다른 차원에서 기반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젊은 사람의 어떤 시작점을 위해서 디딤돌을 제공하는 금융의 기능, 금융의 포용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자리, 미래 전망, 자기 힘으로 열심히 뛸 수 있는 미래 전망을 제공하는 국가. 저는 이거는 시장에서 뭐 필요한 거지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전체 틀을 관리하고 사람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최소한의 안전망과 디딤돌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을 또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축을 지금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소울킴이라는 댓글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2030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분의 댓글은 전 사회 정의가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우리 국민이 바라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축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경제를 좀 제대로 이데올로기적인 도구마로 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처럼 제대로 좀 해라. 진짜 약자를 도와라. 가짜 약자 자꾸 만들어내지 말고 진짜 약자들을 디딤돌을 만들어줘라. 이 두 가지 플러스 이 소울킴께서는 바로 좀 세워주세요. 이 나라의 많은 규범과 제도가 지금 왜곡됐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전 사회 정의가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법 위에 존재하려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가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거 안 바라니까 법 아래 있는 대통령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석열 후보님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먹고 살 능력이 있는 사람 마음껏 뛰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안정적인 기반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뭔가 좀 무너진 어떤 규율을 좀 지켜주세요. 다시 바로잡아주세요. 지금 이게 아마 우리가 윤석열 후보에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라면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시죠?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어떤 거를, 이건 뭐 2030이 아니더라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뭐 하나 더 좀 얘기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를 더 윤석열 후보에게 바란다면 뭐를 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변 선생님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응. 이 세 개로 다 포괄이 돼요? 이상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한 게? 네. 비정상.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이전의 정책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상하고 나는 이제부터 안 이상한 거를 할 거야. 이거를 정말 원하는 게 아닐까. 사회가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거죠. 그래서 사회 정의라는 말에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 롤모델이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홍 변호사님은 어떤 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어머, 본인이 오셨네요. 본인이 오셨어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너무 바쁘셔서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셔요. 네. 들어오세요. 아, 일로 오십시오, 후보님 일로 오세요. 제가 비켜드릴게요. 응. 아유, 감사합니다. 부자분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후보님 일단 여기 앉으시고요. 이제부터 후보님은 석쇠 위에 놓고. 오늘 좀 많이 했잖아요. 오시면서 좀 들으셨어요? 앉으세요. 아니, 좀 부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저기, 후보님 이거 마이크 드세요, 이제부터. 예, 간단하게 석쇠 위에 좀 올라가셔서. 예. 지금 오늘 나오신 거 좀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는데? 쓴소리 아직 못 들으셨어요? 순서리 아직 못 들었는데. 못 들으셨어요? 순서리는 많이 한나무만 지금 들었고. 그러면 제가 쓴소리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예, 벗으셔도 돼요. 첫 번째, 내가 검찰에 있을 때 이런 얘기 좀 그만하라는데요. 듣기 싫대요, 2030이. 괜찮으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뭐 해야지. 우리 젊은 사람들 하라고 해. 왜냐하면 다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들린대요. 그러니까 내가 검찰에 있을 때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 싫대요, 2030은. 두 번째, 뭘 얘기를 해놓고 내 의도가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잘못 들은 거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분명하고 깔끔하게 표현하세요. 2030의 요구입니다. 이거 제가 누가 얘기했는지 고자질을 안 할게요. 근데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해야죠. 네. 연습해서 2030이 이런 걸 원한대요. 변명하지 말고 네가 잘못 들은 거다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럼 말을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그렇죠. 그럼 내가 다시 말할게.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시 말하면 되겠네. 그렇죠. 저는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인정하시고. 제가 이 점을 좀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취지는 이것입니다.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잘못 옮겼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아달래요. 그 다음에, 잘못 옮긴 것은 아는데. 억울해도. 그래, 후보님 그런 말씀 노노노래잖아요, 지금. 그러지 말잖아요. 그리고, 제발 좀, 친한 척 하지 말래요. 지금 아까 여기도 압도적이었는데, 형님 같은 사람, 친한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원한답니다. 지금 우리, 그런 얘기 저도. 네. 마이크. 진중권 교수가 그 얘기를 하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막 관심 갖고 자기들 좋아하는 것도 귀찮아한데 너희랑하고 나는 다른데 왜 자꾸 이쪽으로 올라고 그러느냐. 각자 지 역할 제대로 해라. 네, 그런 뜻이죠. 우리 박혜림 학생 지금 23살인데 네. 자기보다 40살 많으신 분이 친한 척하면 부담스럽대요. 그냥 훌륭한 어른으로 롤모델로 해달래요. 친한 척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자, 이제부터 진짜 좀 이제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후보님. 지금, 콘텐트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컨텐츠? 그러니까 연설이나 뭐 저 네거티브가 나왔을 때도 그때 반응을 별로 잘 못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이 공약이나 메시지, 그리고 2030에게 핵심적인 얘기도 이제는 본인이 좀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2030이 딱 후보의 존재를 이제 저 느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일단- 딱 이 일단 중요한 그, 말씀 마이크 드시고. 뭐 부족했고 잘못했고 앞으로 잘 할게요. 아유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꼰대 이미지 굉장히 크답니다 지금. 그 인정하십니까? 아, 인정합니다. 저 정부 근데 공인 자기가 꼰대인 거 아는 꼰대 봤나? 그러면 원래 꼰대 아니잖아요. 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후보님의 고질병이 마지막에 변명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2030이 그거 싫답니다. 아, 그거 진짜. 쿨하게 아예 꼰대. 네, I'm 꼰대. 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후보님 오셨으니까 우리 저기 그동안 면전에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 우리 노 작가님 한번 돌발 질문 한번 해보세요. 검찰에 아니 잠깐 아까 안 하신다고 했지만 다시 이게 유도하는 것 같은데 검찰에 계셨을 때 후배들하고 이제 술자리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아, 저 오늘 못 가겠는데요. 뭐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술 안 마시겠습니다. 네, 이럴 때. 안 마시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회식하거나 뭐 이렇게 저녁 할 때 오늘 그러니까 내가 술 먹자고 안 해도 자기들끼리 몰려가서 술 먹을 사람만 오라고 그래. 아. 오늘 아니, 회식 없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이 한 9시 뭐 11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또 3, 4 모임 몰려가거든. 근데 또 좀 늦으면 좀 집에 가서 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요. 네. 이거 무슨 회식을 하다 보면 네, 네. 그래도 다 모일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냥 근데 모이는데 술을 폭탄을 돌리는데 그때 저랑 만났을 때도 그냥 돌리셨잖아요, 폭탄을. 아이고, 잘하시네. 네.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돌리셔놓고 뭘. 근데 이제 그럼 내가 변명을 좀 할까? 아니. 아니 우리 국회의원이잖아. 국회의원은 일단 그 차량이 있고 또 운전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 직장에서는 이게 술을 못하는 사람한테 잘못 술을 먹여놓으면은 이건 어떻게 사고가 나거나 뭐 뒷감당이 안 돼. 그래서 술을 못 먹는다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줍니다. 국회의원도 사람입니다. 술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좀 취하면 집에 모셔다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는 네. 저는 오늘 술 안 마시겠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빠요. 이런 부하 직원한테 네. 뭐 불이익을 준다거나. 아니 저는 그거 없어요. 술은 정말 본인이 못 마시겠다는 사람은 절대 안 주고. 왜냐하면 술이 아까우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먹어도 얼마든지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안 오면 싫어하는 사람 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건 아니고. 술 싫어하는 사람 제끼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회식하더라도 응. 그러니까 참석해서 못 먹겠다. 응, 참석했는데 못 먹겠다. 안 아이고. 먹겠다. 근데 뭐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응. 원래 못 먹는 사람으로 다 알려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죠? 두 가지 아니에요? 원래 못 먹는 사람은 그 전에도 안 줬을 것이고 또 오늘 무슨 사정이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먹겠다 그러면 그거를 술 줄 이유가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답변인 게 2030이 우리 후보님께 갖고 있는 매우 안 좋은 이미지가 네. 술 억지로 권하는 부장님 부장님이랍니다. 스타일. 그래요? 예. 거기에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아니 본능적으로. 그러면 과거에 같이 근무한 사람 어디 없나?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억울한 일만 있나 이거? 그래서 지금 후보님의 변명은 본인은 술을 매우 아끼는 사람이다. 자, 우리 박 기자님, 저분이 아주 오늘 굉장히 신랄한 분입니다, 지금. 이 질문은 저도 이제 20대 후배들한테 물어봐서 뽑은 질문인데 아마 이게 우리 후보님께서 정치권에 오시자마자 제1야당의 대선 주자로 되시면서 정권 교체 선봉에 딱 쓰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또 궁금한 것 같기도 한데 3월 9일 날 만에 하나라도 낙선을 하시면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하실지. 아니 제가 이렇게 아침에 나올 때 있잖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뭐 또 당사에도 나오고 할 때
평일날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집 강아지들이 주말을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특히 일요일날 나오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삐쳐 있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면 달려와서 이렇게 뽀뽀도 해주는데 잘 안 해줘. 그래서 뭐 저는 될 거라고 보지만, 만약에 저에게 뭐 3월 9일 이후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 5년 이후든지 간에 저에게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 강아지들하고 좀 많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3월 9일은 당연히 그런 일이 없을 거고 5년 뒤에 본인의 꿈인 전직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지 저에게 좀 자유로운 저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우리 제가 정치한다고 특히 저한테 많이 삐쳐 있는 우리 집의 강아지들. 아니 지금 이렇게 수많은 지지자들이 보고 계신데 그렇게 한가하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저는 당선됩니다. 아니 그러면 또 겸손하지 않다고. 사람이 너무 오늘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절대 당선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5년 반 후에 전직 대통령이 되면 강아지랑 잘 놀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오늘 쓴소리 들으니까 어떠세요? 유기견들도 좀 많이 돌봐주고. 네, 유기견. 네. 자, 오늘 쓴소리 들으니까 어떠세요? 어쨌든 뭐 쓴소리든 뭐든 간에 저에 대해서 그래도 잘 관찰하고 이렇게 쓴소리를 한다는 거는 저한테 관심을 많이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니 핑계 아닙니다. 아니 저 진짜 놀랐어요. 정말 열심히 생각해 오셔서 기본적으로 애정에 기반한 쓴소리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혜림이 그 여기 댓글에도 나와 있고 저도 생각하는 건데 도입부가 너무 길다고 핵심만 말씀해 달라고 여기서 댓글이 나는데 약간 공감 가가지고 아니 오늘 저는 관훈 토론 보고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게 우리 후보님의 전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도입부를 길게 말씀하시니까 질문이 뭐였는지 나도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은 아니고 이게 습관이 늘 이제 뭐 또 과거 얘기를 좀 하지만 늘 이렇게 누구를 설득하고 또 법정에 가서 늘 법관을 설득하고 이런 걸 직업으로 하다 사람들은 뭐 검사 그러면 굉장히 권위적인 거로 하는데 판사 앞에 가면 아주 저 고양이 앞에 쥐가 검사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를 잘 설득해서 결과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 판사 앞에서 두괄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판사 앞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해서 유도를 해 나가야지 판사한테 정치인 하듯이 메시지 그냥 날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 하신 변명 중에서 제일 그럴듯한 변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뭐 이 법관이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이런 저는 법관은 어떻게 보면 정부 관계자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부도 재판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 법치주의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 후배가 법관으로 있더라도 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하면서 검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내 직업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쪼찌를 설득하는 일이다. 라고 해서 그걸 한 26년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정치로 딱 바뀌면은 처음에 두괄식으로 딱 메시지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관심 있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하여튼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변명이고 앞으로는? 네. 하여튼 두괄식. 두괄식. 또 고치시겠답니다. 네. 열심히. 예. 요새 많이 그래도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세 분 감사하고 오늘 너무 바쁘셔서 저는 못 오실 줄 알았어요. 요청만 해놓고 너무 감사하고. 좀 더 일찍도 올 수 있었는데 8시 넘어오라 그래갖고 당사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계속 뉴스 보고 이러다가 지금 왔는데. 그래요? 예. 후보님 근데 오늘은 별로 안 중요하고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네네. 그러겠습니다. 오실 거죠? 물론이죠. 우리
젊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지고 딱딱 지적을 해주시는데 열심히 들으러 와야죠. 네, 다음 주에 메시지를 들고 오시겠답니다. 아까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우리 마무리 말씀 잠깐 하시겠어요? 글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또 이게 서론이 길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마지막에라도 들었지만 이 쓴소리를 여러분들의 깊은 어떤 관심과 애정으로 생각하고 저에게 아주 과분한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의 지적을 고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휴, 네. 네. 오늘 이 세 분 정말 자기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 오신 패널하고 바쁜 시간을 내주신 우리 후보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오늘 왜 쓴소리 라방을 했나. 저는 5년 동안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왜 이 정부가 실패하나 생각을 해보니 문재인 정부는 쓴소리를 못 듣더라고요. 쓴소리를 전혀 소화를 못하고 자기 좋은 얘기만 듣다 보니 내로남불이 되는데 문제는 그 쓴소리를 못 듣고 계속 자기 좋은 소리로만 해석하는 그 정부를 누가 만들었냐면 쓴소리를 안 하는 지지자들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윤 후보께서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 정부가 실패한 정부가 되지 않게 만들려면 문재인 정부처럼 실패하지 않게 만들려면 지지자들부터 쓴소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들부터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게 쓴소리를 계속 해야지 오늘처럼 애정에 기반한 쓴소리를 계속 해야지 앞으로 윤 후보가 만들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이게 아주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쓴소리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댓글 달아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오늘 라이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 기억이 난다.